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대선에 뛰어든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두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패싱 논란에 돌고래 멸치 공방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간첩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지역 운동가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대기업 노조 장악과 정당 침투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을 막고 반보수 투쟁을 하라는 북한 측의 정치 개입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여권의 대권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행보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오늘 인천을 찾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회장이 이제 가석방 심사도 이제 내일 있다고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광주를 찾아서 고 김홍빈 산악대장의 연결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네. 어떤 의미가 있는 행보일까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인천을 가죠. 근데 이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백신 생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허브 생산 이제 이 백신 생산 허브의 얘기를 했고 어떤 형태로든 지금 4차 대유행이 있고 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한다면 네. 백신 생산의 필요성은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민생의 흐름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인천에 있는 그 회사를 방문하는 그런 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을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 호남이라는 거는 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우리가 네. 과거 이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이거를 뒤집으면 사실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모든 드라마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사실은 경선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어떤 공을 들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낙연 후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차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지사로서의 어떤 민생 행보 나서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추격자로서의 어떤 반전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사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로서 선거운동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건 대통령 선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들으셨다시피 이제 당의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도 사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지사직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사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또 경선을 차라리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배수진을 치는 이유 어떤 걸로 좀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면 경선 포기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경기도민들의 많은 생각 아닐까요? 왜냐하면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사가 다른 정치적 일정에 시간 뺏기고 정신 뺏기고 에너지 뺏기는 게 아니라 오로지 경기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전념해 주길 바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 발언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1시간 1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도지사 연차가 1년에 한 21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최종 후보 선출되는 10월까지 이 연차 다 써도 도정 공백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연차도 아닌 경기도 지사로서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 날짜에 선거운동이나 경선을 위한 토론회 참여나 당내 행사 참여 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1시간이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이재명 지사의
평소 철학과 좀 위배되는 것이고요. 1차 예비 경선이라면 아마 이런 논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예비 경선을 통과했고 컷오프 지나서 지금은 본 경선입니다. 본 경선에 돌입했다면 적어도 지사직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제주도지사직 사퇴했거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어떤 입법 활동과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나 시장의 어떤 행정 활동은 하루에 소요되는 요구되는 근무 시간의 양 자체가 일단은 본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추미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도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수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이용해서 도 예산으로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공정한 선거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민주당 전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야당에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6명의 후보 중에 이재명 지사 본인과 추미애 전 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야당의 정치적 공작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이 지사직과 관련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직 유지에 대한 비판, 여야 일부 후보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경선 후보를 사퇴해라. 경기도정에만 집중하길 권유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재명 대선이 장난이냐, 경선 중에도 지사 찬스, 경선 패배에 대비한 지사 찬스로 보험 드는 행태에 불과하다. 지사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직선거법상에 보면은 12월 9일까지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0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사직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강조점은 사실은 선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미 이분들을 사실상 행정의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맡긴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대통령, 주지사 등등 끝까지 사퇴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행정의 공백을 사실은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0일 전까지만 사실은 사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경선에 나가서 그러면 이제 사퇴하고 경선에 나가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년 6월 달까지 행정 공백이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아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과 그것을 이제 대리로 하는 분들이 사실상 도정을 맡는 것은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90일 된 것이고 경기도민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출직 나가는 것을 사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나오는 지지율 조사를 보면 네. 이재명 지사가 계속 1위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부분에서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지지를 하고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역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책임론 그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또 선거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사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 지사의 의견에 힘을 싣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냐? 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렇고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지사직을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장님,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신 후보들도 그냥 현직의 이점을 살리시라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의원직도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를 벗어나서 선거운동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게 법상을 위반한 것이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90일 전에 사퇴를 하면 되니까 12월 가면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대선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경우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정치적인 해석으로서 경기도지사니까 더 큰 이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가보면 2017년에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충남지사로서 안희정 후보 사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그대로 가요. 그리고 홍준표 당시 2017년에도 홍준표 후보도
빨리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야 보궐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게 적용이 되느냐?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갈등을 빚을 거면 미리 기준을 정했어야죠. 네. 공경선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선출직은 다 사퇴를 해라. 그러면 도지사든 특별시장이든 의원이든 사퇴를 하는 게 맞는 네. 거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원칙입니다.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법과 기준을 적용해야 되냐. 그러면 공직선거법이면 90일 전에 사퇴니까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유불리. 경기지사니까 유권자가 가장 많은 1380만 명이니까 이 1380만 명은 유권자가 아닌 사람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니까 빨리 포기시켜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지지율이 안 나왔다,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저는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고 싶은데 아까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김두관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 지사 지사직에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요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국회의원 예시도 들었는데 국회의원들도 현직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사직보다 어떤 이 행정의 무게는 가볍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선 경선이라는 게 사실 해보면 24시간 대선 경선에 본인과 주변의 참모들이 온 신경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하면서 세비 받고 지사나 시장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 일을 병행하는 게 가능하다? 대선이 그렇게 만만한 정치 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액의 기탁금을 냅니다. 보통은 정당마다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억대의 기탁금을 내게 되는데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게 현역 국회의원 배지가 되었건 뭐 지사직이건 시장직이 되었건 내려놓고 정명 승부,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게 마땅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이참에 정치 개혁 차원에서 그런 논의도 한번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가 앞에 말했던 그 팩트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지지율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지율 한번 보시면 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이 민주당 경선 흐름인데요. 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30%대를 못 넘고 있는 이 20%대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이 이유는 뭘까요, 소장님? 네 글자입니다. 내하파상. 내하파산 이번 네. 주에도 또 줄임말의 연속이군요. 그럼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내하파상 뭐냐. 네거티브는 지지율이 내려가고 네. 하지티브는 상,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하상, 그러니까요. 네거티브는 하, 내려가고. 네. 아하.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나왔던 그래프를 추이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견고하게 20% 중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갤럽의 조사는 후보자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느냐, 적합하다고 보느냐를 물어보고 후보자 없이 그냥 후보자 보기를 불러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분명히 입당 효과는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보자를 불러주지 않는 조사에서 지지율이 더 견인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중도층 또 여성, MZ세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의혹이에요. 말실수이고 이런 설화 그리고 말실수, 메시지 논란 이런 부분들을 더 털어내야 심지어는 후보자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지지율 조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좀 이제 긴 흐름으로 보면은 네.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지만 말 그대로 여호양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성 그리고 호남 또 양자 대결에서 본선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안정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면 또 주춤하거나 내려가요. 왜? 네거티브 때문에. 네. 결국 네거티브나 의혹을 어떤 후보들이 빨리 털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딱 강조점은 네거티브 하면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분석이군요. 네, 네거티브, 내하, 파상이라고 이제 키워드로서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좀 호감도 지지율 조사를 또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쭉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맨 위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호감이 가지 않음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57.1% 비호감도가 나오고요. 이재명 지사는 56.5%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네. 다른 후보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높
높지 않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게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하면서 서로 검증하고 네거티브 들어가고 그러면 비호감도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50%가 안 넘잖아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모름이 13.8%거든요.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이 그러면 선거에 긍정적이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어쨌든 지금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네거티브를 하는 결과인데 네. 네거티브를 할 때는 이제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렇게 해서 다른 상대가 이제 검증을 받고 네거티브를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지지율이 나한테 오겠지. 그런데 결과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렇죠. 상대 떨어지고 본인도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집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네거티브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네거티브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네거티브로 뭐 승부를 내거나 네거티브로 승리를 한 그런 경험 굉장히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거티브를 하면 양쪽 다 뭐 공격을 하는 사람이든 수비를 하는 사람이든 다 네거티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에 지친 유권자들 그래서일까요? 후보들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행보들 적절히 이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직 지사로서 이제 나선 이재명 지사가 이 아내와의 데이트 사진을 올렸는데 주목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한 SNS 아이디의 본 주인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수사까지 받았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 사실이 무혐의 처분,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만 네. 이 강성 친문 당원들 사이에는 약간의 비토 정서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의 뭐 사실처럼 떠도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반응해서 배우자를 정치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경선이 더 치열해지고 본선이 진행됐을 때 이게 계속 약점처럼 부각돼서 공격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은 드러내버리면 이제 약점이 아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배우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최근에 또 이 김병수 전 지사 이 수감되기 전에 상이 한번 났었는데 그 상가의 조문을 이 김혜경 여사가 대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이 본인의 배우자를 정치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내조 정치를 가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략적인 판단 자체는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 대선 주자가 되어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그 대선 주자의 가족, 특히나 배우자에게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근거 없는 어떤 비판이나 비난 그리고 비토 정서에 무조건 굴복하고 이 배우자를 정치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것보다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사실 대선 경선 나온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 경선에서도 계속 뭐 주요 일정이나 방송국 토론에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동행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수면 아래로 있게 하는 전략도 가능했겠지만 5년 전에 이미 다 같이 활동했는데 이번에 활동 안 하면 또 다른 무수한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후보별로 어떤 애처가의 면모를 강조하는 이런 활동은 이재명 지사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제 후보들도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연애사, 과거에 달달했던 모습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부인과의 그런 기억을 떠올린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글을 올려줬습니다. 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부인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돕고 있잖아요. 네. 어떤 이런 내조 정치라고 할까요? 내조 정치가 바닥 민심에 영향을 진짜 줍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여성 표심이죠. 여성 표심이요. 저는 이번 대선이 여성과 MZ세대가 매우 중요하다. 네. 단순히 중도층이 아니라 자기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여기 장혜찬 평론가 계시지만은 배우자 의혹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아내와 관련된 이슈가 또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지 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성과 관련된 현안이 유력 후보에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을 각 후보들은 강조하면서 여성 표심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 거죠.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질 바이든 부인을 아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도
상당히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누릴 때 아내 네. 미셀 오바마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어요. 심지어는 최근 인터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서전을 내더라도 아내 뒤에 내겠다. 왜? 네. 아내가 더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뭘 노리고 있느냐.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도 아내와 관련된 몇몇 후보들의 논란이 진행되는 곳에서 여성 표심을 끌어당겨야 되겠다. 그러면 덩달아서 가져올 수 있는 표심이 가족 이슈이기 때문에 또 MZ세대 2030 또 중도층까지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성 표심을 끌어올 수 있기 위해서 이 아내를 강조하는 건 제한적이에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거나 메시지요. 친여성적인 그런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판에서 그래도 이제 후보자들의 배우자들이나 뭐 가족들이 나오니까 조금 유해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요. 네거티브 중단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신상검증이 필요한 경우 각 캠프가 먼저 확인을 하자. 그리고 네거티브는 중단을 선언한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는데 사실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을 이제 후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선의의 경쟁, 정책 경쟁 뭐 이런 것들을 보고자 했는데 결국엔 네거티브로 찌푸리게 하는 이런 현상만 있었던 거죠.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제 먼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는 좀 선제적인 측면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지금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17년 대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당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선대를 구성할 때 모든 다른 캠프들의 인원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의 팀이 됐다. 본인이 후보가 될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겠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낙연 후보 캠프든 뭐 다른 캠프들의 인사들도 같이 선대를 구성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결된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언급하면서 정조준하고 나섰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성남FC라는 지역 축구 구단이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아주 그렇게 유명한 구단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기업들이 앞다퉈서 후원을 하면서 무려 160억 원의 후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인기 있는 구단에서도 체결하기 힘든 액수인데 문제는 그때 거액의 후원금을 냈던 기업들이 대부분 성남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네. 이게 정말 일상적인 후원이고 축구단 그 자체의 가치를 보고 홍보하기 위한 후원이었다면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는 후원 계약 규모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떠난 이후로는 전혀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 현안이 해결된 이후로는. 그러면 이거는 삼자 뇌물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소환 조사하겠다고 했던 경찰은 이재명 지사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에 겁을 먹었는지 서면 조사를 그냥 대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조사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소환도 한 번 안 하고 조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소환 일정과 관련된 뭐 경찰, 방금 이제 장 평론가님께서 했던 그 표현, 뭐 겁을 먹었다 이런 표현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추측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른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뇌물죄가 형성이 되려면 본인이나 뭐 예컨대 제3자 뇌물죄다. 그럼 특정인 뭐 측근이라든가 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받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을 뭐 예컨대 K스포츠 같은 그런 어떤 재단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측근이 그것을 수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긴 기관이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용도 변경을 이제 조건으로 지금 이제 해줬다라면 그 증거가 명백히 사실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내가 이거를 해줄 테니 나한테 후원금을 내라.
그거 같은 것 현상들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에게 이익이 경제적 이익이 오지 않는데 그런 조건들을 달면서 할까? 뭐 이런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여권도 정말 후끈후끈하군요. 자, 이제 야권의 대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와의 신경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보이콧, 본인을 패싱하고 본인이 하는 이런 일정들을 보이콧했다는 어떤 의혹의 논란에 대해서 이쯤에서 불문에 묻히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캠프를 겨냥한 발언도 하나 한 것 같아요. 캠프 초기에 자리 싸움하는 인사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캠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인사들 그리고 익명 인터뷰 시간 지나면 다 부질없고 그냥 후보 팔아서 그 사람들이 후보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에서 청년 특보를 맡고 있는 우리 장해찬 평론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우리가 뭐 보이콧하고 보이콧을 다른 후보들 캠프에 유도한 것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둘의 신경전입니까? 아니면 뭐 오해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신경전이라기보다는 오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캠프에 직함이 있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에서도 밝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따지면 캠프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제의라던가 어떤 조언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닌 것이죠.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과 또 후보 캠프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쌓이지 않게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것 중에 익명의 인터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익명의 인터뷰를 하게 되면 캠프에서 어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지 내부에서도 사실 파악하기 힘든 문제거든요. 네. 정말 이 캠프 측의 의견을 대신해서 밝힐 뿐이라면 본인의 이름과 직함을 공개하면서 인터뷰하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 내부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한 2-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긴밀하게 이제 만나지는 않았고 네. 메신저를 이용해서 뭐 한 2-3시간 정도 쭉 대화를 나눴는데 단독인가요, 지금? 뭐 이게 단독 거리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제가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어떤 거죠? 뭔가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작은 오해들이 자꾸 크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당과 주요 대선 후보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오해를 줄여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원칙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의사를 많이 전달드렸고, 제가 아주 미력하고 뭐 캠프 내에서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좀 더 많이 열어서 이 당과의 불필요한 오해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줄여나가겠다. 절대로 어떤 의도적인 긴장 관계나 뭐 갈등 관계, 뭐 파워게임 이런 식의 해석은 상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입당을 하고 얼마 안 되는 시간, 그리고 전격 입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어떤 소통 문제나 실무적인 문제로 약간의 오해가 쌓였는데 그 오해들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캠프별로는 각자 인재 영입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어디 캠프에 따라 이제 합류를 결정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 캠프로도 추가 인재 영입이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각 캠프별로 이렇게 인재 영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당 안팎 내부에서는 그동안은 조금 사라졌던 잠잠했던 개파 정치가 다시 좀 움직이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원팀이 중요합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냐면 본인도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네거티브는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더 내려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본선 경쟁력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불확실했던 입당이 이제는 종지부를 찍었고 입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도 이른바 이윤 효과, 이윤을 얻는 거예요. 잘 소통이 되면. 네. 그런데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친윤이다, 반윤이다, 네. 또는 최재형 후보를 둘러싸고는 친체다.
이것 자체가 썩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지지율에 왜냐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친박이냐 친이 가지고 얼마나 갈등을 빚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후보들 캠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가 후보들을 다 장악해야 된다.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후보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관리한다. 관리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관리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공존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모습을 보고선 이윤효가 중도층이 볼 때는 잘하네, 소통하네. 그리고 MZ세대들도 이준석 대표를 또 돌풍을 인정하는 MZ세대들도 당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역량을 발휘하네. 이렇게 서로 공감대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캠프별로 치열하게 서로 간의 네거티브 또는 당대표가 봤을 때 왜 30대 당대표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노련하게 나 30대지만 이렇게 노련해. 장해찬 평론가하고 대화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자, 때 아닌 이 돌고래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돌고래 멸치 논란도 있었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 서로 말 다툼이 있었죠.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아마 돌고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체급이 다른 후보들을 다 한데 모아서 식상한 그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멸치와 돌고래에게 공정하게 다 해주는 게 올바른 경선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돌고래 멸치 비유 외에도 오늘 또 박쥐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또 박쥐까지 나왔습니다. 그 박쥐 누가 했냐?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태도 어디에도 돌고래는 없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박쥐가 떠오른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박쥐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박쥐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정치가 동물 농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그 동물에 비유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 경선 시기죠. 그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당 관련해서 뭐 수입산, 국내산 유구 뭐 이렇게 소로 비유를 했는데 최근에 또 당근까지 가다가 이제는 지금 돌고래, 멸치. 그런데 돌고래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멸치는 그럼 누구냐? 이렇게 누군가를 띄우고 누군가는 비하시키는 이런 말들이 한국 정치에서 계속해서 횡행하는 한 정치가 굉장히 희화화되고 우리 정치 문화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의 입장이라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말을 하면 저도 이제 좀 조심할 테니 우리 그런 단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여기다가 레밍을 또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간 어떤 의원들을 다 그냥 일시적으로 맹목적으로 가는 레밍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박쥐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시고 정치를 좀 더 품격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물 얘기가 아니라 정치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이 대표 간의 갈등 포인트는 참 여러 개입니다. 지금 하나 또 전해드릴 내용은 당 대표실 산하에 이 대선 후보 검증 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 양측이 갈등을 좀 빚고 있거든요.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 직속으로 후보 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 이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때 후보 검증위원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선관리위원회 산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지 당대표 직속으로 설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했지 이렇게 당 지도부가 후보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당내 경선 일정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서병수 위원장의 영도하에서 이제 다 따는 건데 말 그대로 저도 경선 때 보는 특이한 광경이긴 합니다만은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준비한 영상 같이 보셨는데 사실 이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때 이제 법사위에서 검증을 좀 세게 한 그런 분이라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서 이제 같은 당원인데 좀 다르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또 목소리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뭐 김진태 전 의원이 실제로 검증단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당원인데 과거처럼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 검증위원회나 김진태 전 의원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부정적인 뭐 내용을 밝힌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거나 뭐 당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네. 게 이게 좀 전례가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선준비위원회나 경선관리위원회 산하에서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드는 것이죠. 당 자체에서. 그런데 이게 당대표 직속 체제로 설치됐던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왜 이게 경준이 산하 기구가 아니라 당대표 산하 기구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설득의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 또 그런 부분은 아마 최고위원회나 경준위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의 결정이나 경준위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막 부정적이라거나 더 이상 뭐 이걸 쟁점화시켜서 뭐 이야기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배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도 했지만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이 이준석 대표, 이 대권 주자들과의 신경전 굉장히 언론지상을 장식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대응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선을 관리하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휴가를 가도 뭐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비공개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택시 운전 연수도 받으러 가고 또 안동 방문해서 또 이렇게 교육 뭐 강연도 한다고 하고 지금 공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교수님 이런 모습이 보면은 지금은 후보를 띄워줄 차례가 아닌가. 근데 왜 대표가 더 공개 행보를 많이 하면서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이느냐? 이게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어떤 대선 과정을 보면 당대표들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특히나 후보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선 과정이고 사실은 후보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있고 그래서 당을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선을 공정하게 이제 집행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이제 당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지금 두 분은 뭐 당 운영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분 다 말 실수로 좀 당을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 실수를 좀 줄이고 이 후보들과의 어떤 내밀한 어떤 소통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당대표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대선 주자 지지율 보면서 또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율을 좀 보시면요. 윤석열 전 총장 중심으로 일단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 꽤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소장님. 네. 9%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설화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는데 소장님이 보시는 이유, 배경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요. 입당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대선 후보가 되기에는 검찰총장 시절과는 다른 것이 그때는 추윤 갈등, 조윤 갈등, 갈등으로 인해서 반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정치적인 반사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견인하는 주도적인 이 지지층을 견인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털어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대입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는 뭘 하겠다라는 것이 대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입. 이게 말이 더 정교해야 돼요. 물론 일정 수준까지는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당장 지지율이 안 빠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말실수가 계속해서 좀 어이구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 이제 대선 만으로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 입 말실수를 하지 말고 좀 더 정교한 후보를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마지막은 의욕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관련해서 좀 더 명쾌하게 탈탈탈 이게 좀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중도층이나 여성이나 청년들은 계속 가우등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을 털어내면 또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제가 뭐
네. 특별히 뭐 윤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도 전문가지만 저도 여론조사 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언론이나 국민들이 전화 면접 조사의 흐름과 ARS 조사의 흐름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조금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데 MBS 4대 기관 조사에서는 19%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입당 등 시기가 맞물리면서 다시 반등하는 추세였거든요. 갤럽 역시나 같은 방식의 전화 면접 조사이고 한 달에 한 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론 반영 추이가 조금 느리다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다른 조사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좀 다시 답보 상태인데 이 조사에서는 상승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한 2주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에 발표될 ARS 조사까지 한번 다 두루두루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여론조사라고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라 조사 방식의 차이를 분명히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주면서 그 추이를 분석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시각도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장희찬 평론가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또 준비하지 않은 또 여론조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저희 인터넷 페이지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좀 궁금한 게요. 그래서 네네. 이겁니다. 저 윤석열 검찰총장 떨어진 거는 맞잖아요. 저 네. 그래픽에서요. 영향을 받죠. 예, 영향을 받았죠. 네. 그럼 이게 혹시 이 일부가 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한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입당 효과가 나타났던 것은 뭐냐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추세로 보는 것이니까 입당 효과가 있던 것은 입당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면서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 후보가 또 흔들리게 되면은 윤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는 당내의 대선 후보는 역시 최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도 지역적으로는 PK 또 태생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영남권에서 또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보수 성향이 강하잖아요. 이들을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나 또는 다른 의혹 등을 통해서 불확실해지게 된다면 그 부분만큼 최재형 후보는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최재형 후보도 좀 정체돼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오늘 우리 프로그램도 얼마나 또 두 분 진행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파격적인 진행, 파격적인 또 행보 이게 이제 최재형 후보에게 필요한데 인지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뭔가 파격적인 게 출마 선언 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출마 선언 때 보면은 아이고 누가 써준 거 저 읽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 공약 준비 안 됐습니다. 이게 누가 얼마나 어느 시간까지 이해해 줄 수 있냐. 이게 이제 최재형 후보가 한 단계 더 도약하지 못하는 조금 주춤한 상황으로 또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최재형 전 원장 얘기 조금 나왔는데 좀 더 이어서 해보자면 가족들의 아주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도 부인도 전면에 나섰는데요. 먼저 그 인터뷰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보, 그동안 잠깐만요. 그런 얘기하면 너무 몰라서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이거 안 할래? 그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다소 이제 울컥하는 모습도 같이 영상에 담겼는데 이제 부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최 전 원장이 가지 못하는 어떤 대회 일정도 좀 소화를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김홍빈 산악대장의 연결식에 직접 참석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사실 늦게 출발을 네.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곳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은데 몸은 하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부인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뭐 당 봉사 활동에도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네. 가서 참석을 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호남 방문도 마찬가지고 아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어떤 미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최재형 원장의 하나의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10분 활용하겠다. 뭐 이거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장면에서 보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준비가 많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좋은 아빠, 좋은 뭐 남편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지금 우리가 뽑는 거는 한 가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된 정책들을 빨리 제시하는 것이 좀 최재형 전 원장에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면 뭐 수신제가 치구평천화도 있고 가화만 사성도 있고 하니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뭐 강조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사족을 좀 달아봤긴 했는데요. 최 전 원장 가족 같은 경우에는 배 소장님. 네. 지난 한 주에 또 뜨겁게 다가왔던 게 애국가 제창을 한다. 가족 모임 중에 우리는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 이런 제창이 어떻게 보면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SNS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어떤 해명성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가족들의 딸, 뭐 이런, 뭐 방금도 보셨지만 부인까지 나와서 이렇게 SNS 활동을 더 많이 하면서 이런 논란을 좀 이렇게 해명하는 식의 이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게 어떤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재형 후보 지지율에는 보탬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또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정통 보수 또 안보 보수 우리가 보수도 성향을 좀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애국 명문가 출신인 최재형 후보가 또 최재형 TV 본인의 이제 유튜브 TV에서 동영상 TV에서 채널에서 애국가 4절을 명절날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연출돼요. 그걸 보여주게 되면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는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애국 명문가고 아버지인 최재형 후보의 아버지인 고 최영섭 대령은 6.25 참전 영웅입니다. 그런 만큼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일각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죠. 어떻게 야 2절까지는 몰라도 2절도 쉽지 않은데 4절까지 외워서 부를 수 있을까? 이것도 대단하지만 또 며느리까지 그게 가능할까? 뭔가 좀 강압적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며느리들이 자진해서 해명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명절날 함께 애국가를 합창을 하고 재창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 60대 이상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들 유권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도층에서 볼 때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런 진행자가 지적을 했죠. 국가주의, 전체주의 아닙니까? 라고 묻자 최재형 후보는 무슨 말씀을요? 애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층이나 과연 MZ세대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네, 뭐 후보들마다 SNS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열심히 돕고 있죠. 윤 전 총장의 부인은 전면에는 잘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SNS 사진 올리기 다 도와주고 있다라고 전해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윤 전 총장이 이제 반려인으로서 강아지를 키우고 내외가 같이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SNS가 또 별도로 개설이 됐잖아요. 여기에 같이 찍은 사진 올리면서 아빠 회사 안 간다 아싸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김남국 의원이 좀 세게 비판을 이 시국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판도 뭐 비판할 만한 구석이 있는 것에 해야 받는 쪽에서 아프게 느껴지는데 사실 애견인 애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이 될수록 이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적으로도 다루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반려묘 정책, 반려견 정책 같은 거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윤 전 총장은 정치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뭐 반려견, 반려묘 입양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유기견, 유기묘 입양하면서 무려 7마리의 네.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요즘에 또 부캐가 유행인데 네. 이 SNS 계정 같은 경우는 반려견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스타그램이라고 네, 써 그리고 있네요. 공식적으로 오늘까지는 윤 전 총장이 밝혔던 휴가 일정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려견이 이제 그동안 정치 일정으로 바빴던 아빠, 이제 윤 전 총장이 집에 있다고 좋아하는 건데 이걸 비판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저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선거를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여당을 비판해야 되고 여당도 야당을 비판하고 경선 내부에서 막 비판이 엄청 오갑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도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정교하지 못한 비판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은 모든 후보 캠프와 참모들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코너에서는 야권 후보들의 다양한 움직임 전해드렸고요. 배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2인자 리커창 총리는 지난 2007년 랴오닝성 서기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 통계를 전혀 믿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본인의 실적을 위해 통계 부풀리기를 빈번하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을 정확히 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로 밀고 있는 태양광 발전량 수치가 2.9%밖에 안 된다는 보고를 받자 다시 조사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산업부가 8일 만에 다시 꺼내든 보고서엔 11%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형, 소형, 가정집 태양광판까지 탈탈 털어 그것도 한여름 일조량이 가장 좋은 피크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 겁니다. 마술이 아니라 이 정도면 마법이네요. 국민들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눈치만 본 건 아니겠죠. 이런 통계의 함정에 빠진 신혼 부부들은 지난주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한껏 오른 집값에 청약은 한 줄기 빛과 같죠. 최근 진행된 신혼 희망타운 사전 청약률은 0.9대 1, 50대 1, 100대 1도 가뿐히 넘는 마당에 이게 웬 떡이냐?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우선 배정 물량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경쟁률이 터무니없이 낮게 발표된 겁니다. 국토부는 오류가 아니라지만 섬세하지 못한 대국민 행정에 산수를 할 줄 모르거나 통계 조작에 실패했거나 아마추어에게 나라 살림을 맡긴 죄라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나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공식 통계가 되느냐 숫자 노름이 되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통계를 제대로 읽어야 세상을 구합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인류의 감염병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백신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좋고 위기 상황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발언 당시 우리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4.6%였습니다. 세계 평균보다도 아래였습니다. 국민들은 당장 다음 주에도 백신 예약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진짜 맞을 순 있는 건지 불안한 상황인데 너무 장밋빛 아닌가요? 고무줄 통계, 입맛대로 통계 다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통계와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자, 대기업과 정당까지 침투,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21세기 지금 이 상황에서 간첩이라니. 이 간첩 활동 혐의로 충북 지역의 활동가들이 구속이 됐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가의 탈을 쓰고 매국적 간첩 행위를 벌여왔던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장혜찬 평론가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F-35A,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 도입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 활동을 하고 거기다가 정치권, 정당까지 침투를 해서 이 어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이거 도대체? 네, F-35A 우리가 도입했는데 이건 미국이 아무데나 파는 전략 자산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취급되는 물건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항공 전력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렵게 동맹국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큰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제 청주에 있는 공항 등에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일부 확인된 공작금을 건네받은 뭐 2만 달러 규모의 공작금 건네받은 정황도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이 혐의자들이 여당의 중진 의원들과 접촉했다, 관련된 사진 자료들도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검찰총장 재직하던 당시에 이들이 주도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광고를 실는 모금 운동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 영역이나 정치 영역, 사법 영역에 다 일일이 개입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겁니다. 간첩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도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 운동가, 활동가의 탈을 쓰고 활동했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요.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많을 텐데 이번 사건이 특히 20대, 30대에게 저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말로는 지금 평화 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도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 지령받아서 암약하는 간첩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게 2030이나 MZ세대에도 큰 충격을 줄 것 같고, 이 논란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이분들이 여당 의원들을 주로 만났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련이 있다고 지금 단계에서 볼 수 없지만 여당이나 청와대 차원에서 또 대통령 캠프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뭐 지금 청와대 입장을 보면 말할 가치도 없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적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압수수색에서 밝혀진 보고서 그리고 지령문의 양이 한 84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많은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그 지령문 안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긴 겁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얘기한 F-35 같은 거죠. 아까 F-35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는데 2017년에 미국이 B-2, F-22 이렇게 해가지고 평양 근처까지 갔어요. 거기서 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전쟁이 충분히 나오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사실 그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이 당혹스러워했던 건데 그런 스텔스 기능의 전투기를 우리가 보유하는 것은 북한에겐 굉장히 큰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것이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가 간첩은 통상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약간 충격적인 건 뭐냐면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들까지도 이제 포섭의 대상으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공식화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정책 의사결정의 체제에 그들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USB에 이 80건 가량의 어떤 지령문 뭐 이런 거 보고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 USB가 이 돌돌돌 말려가지고 이불 안에 이렇게 밀봉돼가지고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북한과의 대화 굉장히 중시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또 간첩 문제를 간첩 문제대로 또 다르게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더 확대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모가 조금 있으면 더 드러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활동가들이 이 피로 충성맹세를 썼다 이런 것도 한 조간에 나오더라고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충성맹세 혈서 내용을 보면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참 황당무계합니다. 제가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읽지 마십시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혈서를 쓰면서 자기들끼리 소속감을 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안타까운 건 우리 정치권이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런 불순한 세력의 접근에 아직까지 많이 취약하구나. 심지어 이들이 사진 찍은 여당 중진 의원들 지금 언론 보도에서 공개되고 있는데 물론 지지자고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생각했으니 사진은 찍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외에 어떻게 같이 협조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단체로 위장한 간첩들이 이 주요 정치인 또 여당의 거무들과 손쉽게 접촉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안이나 자기들의 어떤 생각, 자기들의 활동 방향을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뭐 드루킹 같은 범죄자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식의 사상이 조금 의심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걸러내기 위한 정치인들 나름의 경각심이나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활동이 어쨌든 국정원 수사에 의해서 전모가 드러난 만큼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반미운동하거나 이 미군 철수하라는 운동하는 분들 많아요. 네. 그분들이 다 이렇진 않겠죠. 다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제 지켜보게 됐으니만큼 시민 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자정작용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민감한 내용이니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뭐 정치권에서 어떻게 됐다, 정치권과 어떻게 포섭이 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재판 중인 상황이고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 뭔가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반론도 있다는 점, 좀 다시 뒤에 다루긴 하겠지만 반론도 있다는 점 저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구속영장에 담긴 내용들을 좀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침투해라 이런 내용 말고도요, 교수님. 네. 대기업 계열사의 노동 현장을 장악해라 뭐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기업과 노조들과의 어떤 관계가 사실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런 네. 어떤 이 균열점이 거기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균열점을 더 확대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불안정성을 좀 조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사실 북한에게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실패의 국가입니다. 과거 같으면 뭐 북한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 생각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북한은 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실패의 국가, 우리의 대화의 대상이기도 하고 네. 많은 협력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의 어떤 뭐 노력 여하에는 상관없이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의 효과는 저는 거의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북한 측 지령이 굉장히 좀 지금 알려진 것만으로는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내용이. 지금 보시면 북지령문 2019년 11월 17일 날 나온 지령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검찰 개혁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이고, 또 보면 2020년 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지령문이 있었다, 이렇게 수사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북한이랑, 만약에 북한이 맞다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걸까요? 영장 청구서 보면 이런 지령문도 암호화 파일로 전달됐네요. 지난 4월 5일에 2020년 4월 5일에 4월 총선의 기본 목표는 친미 우익 보수 세력 확고히 제압, 진보 민주 개혁 세력 압도적 승리 이룩. 이런 우리 국내 정치 총선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라는 점. 영장 청구서안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검찰에서는 이 정도 혐의를 확인했다는 뜻이겠죠. 물론 재판은 또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북한이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더군다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 세력이 정치적으로 득세를 해야만 자신들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정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북한의 이런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진보 정치 세력이나 민주당 보고 책임지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지령을 내리고 간첩들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면서까지 민주당과 같은 진보 정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지시했는가? 그럼 그간의 어떤 민주당이 보여왔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에 맞게 유화적이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 외교 정책 노선 차원의 점검은 우리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개입 당연히 차단해야 되고요. 아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억울할 겁니다.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말할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대선 캠프 특보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청주 지역의 활동가들 기소된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이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해서 공안몰이하는 것이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박지원 원장이 있는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긴장을 이제 더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 결과를 냈다는 것은 이들의 주장, 공안몰이다, 이렇게 치부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물증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정원이 남북관계, 긴장관계
단계로 갈 수 있는 이런 간첩 사건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분명히 어떤 증거 중심으로 해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권 반응도 지금 계속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안보가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건 또 철진한 정치 공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안보가 붕괴됐다 정도까지 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는 간첩이 존재했다는 걸로 우리가 충격은 다 받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의 안보가 무너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간첩 사건을 더 철저하게 아마 수사해서 전모를 밝혀낼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 안보를 더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정치적인 어떤 공세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탄핵 촉구를 위한 어떤 모금 활동에 있어서 좀 개입된 측면이 있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간첩으로 의심받고 있는 혐의자로 지목된 활동가들이 지역 신문 등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윤석열 후보 과거 검찰총장 당시에 탄핵해야 된다, 탄핵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싣자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뭐 검찰 개혁 통과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윤 전 총장과 상당히 이 관여가 많이 돼 있는 부분에서 정치적 활동을 뚜렷하게 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간의 어떤 윤 전 총장을 비판해왔던 시민단체의 목소리나 일부 광고나 모금 행동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충격적인 간첩 의혹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18세에서 49세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은 10호제로 운영되고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와 날짜가 같은 날에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 씨의 첫 재판이 모레 열립니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정우 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엔 입시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1심에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죠.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11개의 혐의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도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6월까지는 석 달 연속 6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휩싸인 7월에도 이런 증가세가 계속됐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홍앵커 이제 입추가 지났대요. 몰랐는데. 네, 아침엔 선선한데 낮에는 어떻습니까? 네, 중부지방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34도입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은 우산 또 가방에 챙기고 다니시는 게 좋겠네요. 그나저나 지금 꼭 태풍 소식 들려요. 9호 태풍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영향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9호 태풍 루핏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규슈 근처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도 알려주시죠. 네, 화요일엔 전국에 소나기가 옵니다. 주 후반엔 남부지방에 비 소식도 있고요. 가마솥 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열대야는 사라지고 낮 기온도 30도 전에 머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